제목이 뭐야? 배우자 모르는 사람.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나를 중심해서 부모님은 존속, 존중해라, 존속이라. 지 밟아도 된다, 비속. 누구? 자녀, 응? 손자. 되겠지? 자녀, 손자는 비속이고, 위로 조부, 부모님은 존속이고, 받들어, 존속. 내라도 된다, 이게 비속이야. 나를 중심해서. 아시겠어요? 다 본인을 중심해서.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요 간에, 요 사이에서 바로 정려 재산. 무슨 재산? 정려 재산. 요게 이월. 이월이라는 거는 소급에서 쓴다는 뜻이다. 이월 가세. 소급 가세 개념인데 요거는 무슨적 개념이 있다? 소급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2월. 2월은 본래 넘긴다는 뜻이잖아. 백화점 오면 2월 상품 많이 나오지. 자, 근데 이거는 앞으로 간다는 뜻이야. 앞으로 소급한다. 이런 뜻이고, 요때 정려 재산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 무슨 산?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이 뭔데 하니까 토지와 건물이지. 그러면 주택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 주택도 부동산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각종 우리 회원권. 무슨 건? 회원권. 예를 들어서 콘도라든지, 또 골프라든지 이런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스키장 회원권 같은 거,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이런 거. 자, 이런 등등. 요거만 말해. 그렇다면, 이른바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등기된 임차권이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다. 이런 거는 들어가지가 않아. 요 물건에 한해서만 주식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요게 대해서 조건이 자산에 제한이 딱 있는 거야. 요것만 적용하겠다. 나머지 물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아무 말 없이 하는 거는 전부 이제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갑이 있지. 이게 을이 있지. 응? 그 다음 병이 있지. 한자도 좀 써봐. 제발. 자, 갑, 을, 병. 어디서 많이 듣지? 자, 그러면 이 갑은 바로 정려자가 된다. 무슨 자? 정려자. 이 사람은 우리가 을을 정려받은 자. 정려받은 자는 받을 숫자를 써서 매수자 할 때, 양수인 할 때 수. 정말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수정자. 무슨 자? 수정자. 이거는 제3자. 아시겠어요? 자, 이래 놓고 그러면 요 관계가 바로 요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또 남편과 부인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나. 그러면 큰아버지다 작은아버지는 안 돼. 형제간 형님 아우 관계는 안 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만 일어난다. 형님은 연세는 많지만 형님 보고 연세를 키워야지 나이를 하면 또 볼테이 맞을까 이게. 그래서 형님은 반계입니다. 동생도 반계고, 반계는 옆으로 가는 거고, 직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간은 정상적 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관계가 일어나는데 이 정려자 갑이 말입니다. 요게 언제 샀냐니까, 자, 2012년도 5월 10일에 이걸 뭐 했냐니까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뭘 했다? 토지 취득. 그러면 여기서 취득가액 등이란 말은 취득세도 들어가고 각종 부대 비용, 과거에 샀을 때 방금 내가 정리해줬던 자본적 지출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야. 양도비용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취득할 때 등 가격이
이게 우리가 3억으로 보자. 얼마? 3억. 그러면 이 수정자가 이제 자녀도 될 수 있고 또 부인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어. 꼭 뭐 부인이 되라는 법은 없어. 요즘은 부인이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2015년도 우리가 6월 10일에 자, 이걸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이때 정리어 시가 이 시가는 대부분 감정가로 많이 나타납니다. 무슨 가? 감정가. 실무에 가면 감정가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만일에 여러분이 5억이라. 얼마? 5억. 그러면 이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증여세가 나오기로 여러분이 약 4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2018년 7월 10일에 이걸 7억 4천에 양도를 했어요. 7억 4천만 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의 수증자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팔았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받아서 이렇게 팔 수도 있고 또 부인이 남편한테 받아서 이렇게 팔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나머지는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여러분이 시점 계산을 해봐야 돼. 나중에 양도세율을 계산할 때도 있고 특히 앞에서 배웠던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국내 부동산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도 이걸 쓰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등기가 다 됐다는 전제하에서 다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째 뭐냐 하니까 그래서 양도 차익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구할 때는 자, 지금 수증자가 요 일어나는 데 있어서 수증자가 제3자한테 팔면은 원칙적으로 요 기간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거는 언제나 팔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근데 여기서 받아가지고 최소한 봐야 될 게 5년 이내입니다.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게 요 사람이 받아가지고 5년 이내. 몇 년 이내? 5년 이내. 자,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5년 이내 이걸 팔아요. 그럼 5년 후에 팔면은 이 사람 기준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려를 받아서 5년 안에 팔아먹으면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다시피 이게 5년 안이라는 게 들어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양도 차익은 일단 양도가를 봅시다. 양도가요. 이때 양도가는 이 금액이죠. 7억 4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로 7억 4천만 원. 발생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취득가액. 무슨 가액? 취득가액. 자, 이게 소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본래는 이 사람이 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인데 팔 때는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받아가지고 5년 안에 이 물건을 팔아버리면 바로 이 가격으로 쓰지 말고 바로 앞으로 가서 적용해라. 이게 무슨 가세라? 2월 가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급적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득 가격은 저 가격으로 할 수 없고 바로 어느 가격으로? 당초 정려자가 취득한 가격. 이해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건 정여자 기준이라. 무슨 자 기준? 정여자 기준. 그래서 3억이 일어나.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도 이 물건을 살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계산할 때는 그걸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정여세만. 아까 정여세는 또 필요경비가 아니라며.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유일하게 2월가세 계산할 때만 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정여재산 4천만 원이 일어납니다. 정여재산 4천만 원. 그래서 정여재산이 필요경비, 정여세가 필요경비에 이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본래 원칙적으로 X입니다. 필요경비가 아니다. 2월가세 할 때만 쓴다. 요걸 명심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4천만 원이 일어나죠. 얼마? 4천만 원. 그러니까 3억 4천이 따지고 보면 요렇게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여세 요게 필요경비에 들어간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요 계산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4억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뭐가 된다?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보유기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뭐 할 때 쓰냐 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등기해야 된다. 둘째,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셋째, 아무거나 빼서는 안 된다. 3가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뭐라고? 조합원, 입주권. 3가지.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의 입주권만 적용하는 것이, 전매가 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조합원의, 당초 조합원, 원조합원의 입주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나머지는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속에는 항상 주택은 포함되어 있지 말이 없어도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 우리 세율 적용할 때 쓰는. 그래서 이 보유기간은 항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냐니까 정여자가 당초 취득일로부터 바로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정여자가 당초 취득일이니까 언제입니까? 2012년도 5월 10일이죠. 그죠? 양도일은 언제입니까? 2018년도 7월 10일이 돼요. 몇 년입니까? 잠시 해보세요. 보유기간. 6년? 요 또 있네. 2개월이죠. 그럼 6년만 잡아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2년 이상만 보유하고 팔면은 초과 누진세를 6%에서 42% 적용하잖아. 그래서 이게 보유기간이 얼마가 되냐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6년 2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서 6년만 마셔도 판단을 합니다. 자, 이 3년 이상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또 되는 거예요. 이 금액에서. 그럼 6년 같은 거 우리가 6년 곱하기 매년 3개월씩 증가, 3%씩 증가한다 했거든. 비율이. 그럼 3, 6, 18 얼마? 요 금액에 18% 곱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0.18을 곱하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율은 벌써 6년 2개월이니까 2년이 넘어갔지? 그러면 세율은 이때 뭘로 쓰느냐? 50%, 1년 미만 5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일반 원칙이. 그렇지? 2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 그러면 2년 이상이니까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돌아가실 때까지 해도 좋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니까
2년 이상이면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여기서 답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 기간이 만족하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는 당연히 받고 기본공제는 왜? 단 하루만 갖고 있어도 기본공제는 등기만 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율은 뭘로 할 수 있다?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적용할 수가 있죠.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뭡니까? 세율이 가표가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세 정말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 최소 6%에서 5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최고 40%가 아니고 42%까지 올라갑니다. 이 개정돼서요. 작년에 비하면. 그래서 6%에서 42% 몇 단계로 올라간다는 7단계가 8단계가 6단계가 7단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몇 단계 구조? 7단계 구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연 250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2월 가세라 하느냐 이거야. 왜 2월 가세라 하느냐 하는 거는 자 취득 시기도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기준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가격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서 뭐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면 5년 후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5년 후에 그때는 이 가격으로 합니다. 이 가격으로 하는데 이거는 5년 후에는 경비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안에 팔자면 여기 경비로 계산되고 이거는 5년이 지나서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필요경비가 아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해필 5년 안에 증여를 받아서 5년 안에 팔면 뭐가 된다? 2월 가세 소급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급적으로 취득 시기도 이 기준이고 가격도 이 기준이고 이 기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납세 의무자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가 되겠죠. 팔아먹은 사람. 즉 말해서 이때는 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일에 양도세를 수증자가 못 냈다. 그러면 증여자가 대신 내줘야 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게. 그걸 공동책임, 연대납세 의무죠. 그래서 2월 가세는 절대 뭐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냐. 공동, 양도세,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요. 양도세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산 구조를 이제 보고 이 말을 갖다가 정리를 해놔야 이해가 갑니다. 안 까먹고. 자, 봅시다. 일단 기본 원칙을 내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동그라미 1번을 보면 2월 가세 대상이라고 해서 내가 정리를 내려놨는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나옵니까? 자, 근데 이게 소급하여 이래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날로 기준해서 소급하여 5년 이내 이 말이고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나 뭐 소급하여 5년 이내나 5년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5년 후에 팔면 이거 적용 안 합니다. 원칙대로 그냥 수증자가 받은 가격대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5년이란 등급 이상 기간이다 이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내에 배우자. 자, 근데 이제 또 5년 안에 세월이 어떻게 보면 짧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긴 세월 아닙니까? 5년 안에 배우자 간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죽을지 누가 이혼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법에서 또 이런 융통성을 주놨어요. 5년 안에 사고가 벌어지는데 5년 안에 만일에 여러분이 이걸 받아가지고 어른 부인으로서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5년 안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5년 안에 이혼을 하고 이 재산을 팔아도 2월 가세가 적용이 됩니다. 5년 안에 팔면 5년 후에 팔면 관계없는데 5년 안에 팔면은 이혼을 하고 팔아도 증여재산 2월 가세 이 제도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 남편이나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월가세가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수정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직계 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자 줄을 껐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이 속에는 주택도 포함되죠. 주택도 적어놓고, 자, 여기서 시설물 이용권, 즉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등에 대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래서 증여재산 이월가세를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는 사업용 토지든 비사업용 토지든 등기만 되면 다 적용이 됩니다.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등기만 되면 모든 건물은 다 적용이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권리로서는 회원권, 콘도, 골프, 우리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이걸 전제로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되는데 이런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없는 게 지금 등장을 하는데, 자, 다음 아래 각 호의 이월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금 나오는 거는 이 규정을 쓰지 않고 이 규정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자가 증여자산은 자산 가격을 계산하는데 바로 기역, 니은, 티글, 리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5년 안에 팔더라도 여러분이 증여자 취득가, 증여자 취득 시기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월가세 배제. 그러면 전부 수정자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보다시피 무슨 말이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에 그 기억의 증여재산, 증여받은 재산의 수용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래서 포인트가 수용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용 전에 물건을 사놔야 되느냐 아니면 수용 후에 사놔야 되냐 문제가 발생하는데, 항상 수용에 대한 전제는요, 세법에서는 수용 개시 이전에 항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2년 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오늘 되면은 오늘로부터 해갖고 2년 이전에 벌써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2년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고, 수용은 토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1세대 비가세주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제가 되는데, 자, 1세대 1주택은 비가세주택이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무슨 주택? 비가세주택.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가족 구성은 전체가 합쳐져 가지고 딸랑 집 한 채를 가질 것, 그리고 당연히 등기가 된 집일 것,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조정 대상 지역 서울, 부산, 세종 이 투기 지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는 거주 2년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나오면 비과세 주택으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다 조건 충족했다고 보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든 양도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1세대 1주택도 당연히 이걸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니까 양도하기 전에 여러분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대체주택 그랬지.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줄 거라.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이 말을 달리하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 교육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뭐 그냥 근무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행편상 이렇게 이사를 하지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럼 대전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대구에 있는 집은 아직 팔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이사부터 가야죠.
그러면 집 산 날로부터, 대전 집 산 날로부터 여러분이 현재 기존 되고 있는 현재 기존 살고 있는 집은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일시적 2주택이라 그래서 이렇게 대체주택이다 이런 표현도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시적 2주택이라 그랬어요. 이런 걸. 대체주택 치더가면 2주택이 되죠. 이런 경우에 현재 살던 집을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거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다음 시간 하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 부당행위에 걸려요. 이게. 왜냐하면 이 규정이 없을 때는 비과세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비과세 못 받도록 지금 규정을 아주 강화해 놨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아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돼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상속 나와 있죠. 상속. 상속 동그라미 치고 일반 주택 양도시 딱 적어놔요. 무슨 주택 양도시? 일반 주택 양도시. 일단 그거는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2차로 다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 동거 복량이 나와 있죠. 있습니까? 예. 동거 복량은 부모를 모신다는 뜻입니다. 이때 부모는 바로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합니다. 55세 부모는 안 됩니다. 알겠죠? 60세 이상 부모를 말하는데 이때 부모가 말이에요. 속된 말로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48이에요. 아버지는 67이에요. 자,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됩니다. 60세 이상이라는 개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10년 내 주택 양도 요래 적어 놓으세요. 동거 복량은 몇 년 내? 10년 내. 자, 이거 개정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년 내 이래 됐는데 원래부터 이게 10년 이내로 개정이 돼서 부모 모시는 자한테는 효자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듬뿍 주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개정을 시켰습니다. 잘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 혼인. 자, 혼인은 5년 안에 양도, 5년 내 양도라고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일적으로 내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속을 받은 걸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현재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죠. 근데 부모로부터 또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집이 두 채입니다. 상속받은 집이 하나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반 주택이 하나 있고요. 그 책에서 일반 주택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버지한테 받은, 어머니한테 받은 상속주택을 팔면 이놈은 불효 막심한 역적이야. 이런 경우에는 사정없이 과세를 합니다. 양도세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팔아야 되냐? 내가 살던 집을 팔아야 됩니다. 물론 팔 때는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팔아야죠. 비과세 요건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보유 2년, 거주 2년 충족한 물건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만일 이 경우에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금을 안 내려면 어찌해야 되겠노? 일반 주택부터 여러분이 살던 집부터 팔고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고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절세 전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한테 받은 거 팔아버려. 그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기존 주택 여러분 집을 그러니까 물론 뭐 세금 내고 팔면 되죠. 근데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면 일반 주택을 팔고 상속 주택으로 이사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나도 나오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택에 대해서 또 고가주택도 마찬가지죠. 자, 그 고가주택 나오죠. 2주택 밑에 고가주택 찾아서 줄 거. 자, 요거는 실가 9억 초과한 주택. 실가. 실질 거래가를 줄였대. 실가 얼마? 9억 초과.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나중에 비과세 받는 주택도 9억 이하의 주택을 말하지 9억이 넘어가면은 그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서울에서 18평 아파트가 12억에 양도가 됐다. 그러면 9억 초과 부분,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납세 의무가 1세대 1주택이라도 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고가주택은 항상 실가 얼마 초과? 9억 초과. 가구로 외우세요. 가구. 고구로 외우지 말고 가구. 왜? 취득세금 고급주택이 또 있다 이거. 고로 해갖고는 고곡하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나중에 우리가 면적 충족 시가 표준 6억 초과 주택을 고급주택이라고 하죠. 예, 고가주택은 가격만 충족하면 됩니다. 면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9억 초과 주택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증여를 했을 때 만일에 증여 당사자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상가 5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5년 안에 팔았다면은 이 방법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방법으로 계산해라 이 말입니다. 누구 기준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 2월 가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 여러분이 소득세가 적은 경우, 동그라미 쳐 적은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자, 주목하세요. 국가는 말입니다. 2월 가세를 적용할 때가 있고 또 수증자 기준으로 이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국가는 결과적으로 많은 걸 거둘라 했습니까? 적은 조건을 거둘라 그러겠습니까? 많은 걸 거둘라겠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리얼은 무슨 말이냐? 이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하고 수증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가지고 만일에 이쪽이 양도세가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5천만이 나왔고 이쪽으로 계산하니까 양도세가 만일에 7천만이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계산상에. 왜냐하면 1년 안에 팔아보면 세율매도 50% 얻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만일에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이쪽이 적으면 2월 가세를 쓰지 않고 이 방법을 써서 이 금액을 국가는 징수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적을 때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액이 적을 때는 2월 가세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그러면 이거로 계산해서 국가는 징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증여자 기준이냐 수증자 기준이냐 해가지고 세금이 많은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만히 볼 때는 이쪽으로 계산하니까 세금이 많단 말이야. 그럼 이 방법으로 의한 계산을 하지 2월 가세 이걸 쓰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누구 쪽이 크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이 크다는 뜻에서 우리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이거지. 혹시 계산을 해갖고 1년 안에 팔아보면 이게 나중에 양도세에도 50% 얻어맞으니까 세금이 엄청 크게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이거 안 쓸게. 이거로 거둘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여자 기준 2월 가세를 적용한 양도세가 수증자 기준보다 이렇게 적을 때는 이거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이걸 적용하겠다.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2월 가세의 효력이 지금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는 일단 여러분이 증여받은 증여받은 배우자, 증여받은 직계 좀비속이죠. 한마디로 수증자 아닙니까? 수증자. 증여받은 배우자, 증여받은 누구? 직계 좀비속. 한마디로 수증자죠. 양도한 것으로 보면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특히 주를 것이에요.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도소득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X죠. 있죠. 자, 그리고 양도세 계산하는 절차에서 지금 보면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그 줄 거고 그 한마디로 증여자 기준이죠. 증여자 기준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당시 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시점은 전부 누구 기준으로 한다? 정여자 기준으로 출발해서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도 세고 세율 적용할 때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도 또 전부 다 이 기준에 의해서 기간을 계산하라는 뜻이 되겠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도 정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정여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아니다라고 적어놔야죠. 원칙적으로. 그죠? 유일하게 정여자산 2월가세 적용할 때만 필요경비로 계산이 됩니다. 맞죠? 유일하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여세는 필요경비가 아닌데 2월가세를 적용할 때만 정여세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액에서 공제한다 했습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했습니까? 필요경비. 바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이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필요경비로 가서 같이 빼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놔야 하는 사항인데 원래 또 여러분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281페이지 하나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문제 제류에 있는 문제 있죠. Q 있습니까? 자, 거주자 갑이 10년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3억 동그라미 딱 치워놓고 자, 갑의 배우자 그럼 배우자와 배우자 간이네요. 을에게 그러니까 갑의 배우자 을에게 13년 3월 5일자로 시가 8억으로 정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려세는 배우자 간에 정리하면 6억까지 정려세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경우에는 정려세 계산할 때는 6억, 8억짜리 줬으니까 6억 빼고 나면 2억에 대해서 난주 정려세가 가세가 되고 직계 존비속간, 여러분 부자간, 부녀간 이렇게 일어나는 직계 존비속간의 정려는 5천만 원 꼴랑 빼줍니다. 또 미성년자한테 정리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세법에서 미성년자는 위험인물입니다. 항상. 그래서 2천만 원을 빼줍니다. 정려공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촌이나 여러분이 또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한테 정려를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막 그건 나중에 따로 여러분이 실무에 가면 교육을 아마 중개사 교육 때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고요. 그거는 시험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을이 수정자 배우자죠. 자, 6년도 5월 20일에 자, 그러니까 날짜를 한번 보세요. 13년도에 받아고 16년도에 팔았죠. 그러니까 5년 이내 양도를 했으니까 아차 이 문제는 정려재산 2월 가세 문제로구나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답이 빨리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수관계자가 아닌 병에게 10억 원의 양도를 했어요. 이 양도가 동그라미 치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누가 팔았습니까? 수정자 을이 팔았습니까? 정여자 갑이 팔았습니까? 을이 팔았죠. 그러니까 부인 쪽이나 남편 쪽에서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봅시다.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팔아먹은 수정자죠. 을입니다. 을이 정답이 돼야 되죠. 갑에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유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죠. 보유기간이 자 2010년도 당초 취득일이 2010년도 1월 20일이죠. 판매 시점이 양도 시점이 언제입니까? 벌써 3년 넘었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가능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면은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수정자 기준이 아니고 정려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해야죠. 소급 적용되니까 2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얼마로 해야 됩니까? 8억이 돼야 됩니까? 3억이 돼야 됩니까? 당초 정려자 취득 가격으로 계산해요. 꼭 3억이 아니고 시험 보면 8억도요, 9억도 지 맘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억이라는 것은 정려자 취득 가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네 번째, 을이 납부한 정려세는 양도소득세 납부 계산 시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까? 아니죠. 세금에서 빼는 게 아니고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경비에 포함할 뿐입니다. 어디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도소득세는 바로 누가 내야 됩니까? 을이 내야죠. 팔아먹은 사람이 수정자 을이니까. 각각 을 간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했어, 있다 했어?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해. 그리고 정려세 처리, 정려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 두 마디는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대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이 계산을 시험집에 가서 이 구조를 일단 제일 중요한 이 계산부터 먼저 해보고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결과적으로 수정자다. 그리고 항상 취득 시기나 취득 가격은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려자 취득 일자나 취득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이거 둘은 절대 양도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한 번 더 가면은 조금 2번에 보면은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부당행위는 약간 설명을 했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278페이지 그 2번 나오네, 밑에. 찾았어요? 자, 누구하고 거래가 되느냐. 자, 여기서 보면 정려자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려를 통하여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확정돼서 적용한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고가 양수,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의 개념을 지금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나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바로 소득금액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 그래서 부당히 감소가 뭐냐? 시가의 5% 차고가 나거나 안 그러면 3억 이상 차이가 날 때 바로 여러분이 부당행위라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금액 이상이죠. 금액 이상, 이사가 아니고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여기서 3억으로 공부를 하면 문제 푸는데 착오가 난주 생길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는 시가의 5% 이상 요걸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뭐가 된다? 바로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당행위에 걸리면 세금 계산은 누가 한다? 거주자가 한다? 아니면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아까 내가 설명했죠. 부당행위에 걸리면 여러분이 신고한 것이 전부 무효가 되어버리고 세무서장이 다시 계산해서 고지를 해서 발송한다 이랬죠.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높은 가격, 아까 고가 양수라 그랬죠. 자산을 매입하거나 구입하거나 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 저가 양도죠. 양도할 때 부당행위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당행위가 생기는 것은 반드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그러면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 부당행위를 적용 안 하네요.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양도가, 필요경비 계산할 때도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은 다 세무서장이 여러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부당행위에 대해서 특수관계자가 누구냐 하는 게 그 여러분이 279페이지 보면 밑에, 제일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아까 내가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거주자의 친족, 6천 이내 혈족, 4천 이내 인척, 또 배우자, 맞습니까? 또 그거 보면은 여러분이 입양자, 또 그 배우자와 비속, 또 임원, 사용인이 종업원입니다. 사용인이 누구라고? 종업원. 종업원의 그 친족, 임원의 그 친족도 다 될 수 있고요. 또 뭐냐 하니까 사용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다 나오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의 생계하는 거에 대한 함께하는 친족. 그러니까 노숙자도 데리고 와서 여러분 같이 살면 그 사람도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지 말고 여러분 재산을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잡으면은 거기가 장악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갑이죠. 여러분 갑입니다. 자, 어른 종업원입니다. 요 상호 간에는 무슨 관계가 됩니까? 특수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본인과 종업원. 되죠? 네. 그리고 을과 갑의 을, 그러니까 갑의 을, 갑의 종업원과 병은 누구의? 을의 친족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갑의 특수관계자가 되나 안 되나? 되지? 네. 갑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니까 갑의 종업원인 친족도 갑한테는 뭐가 된다? 친족관계가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업원의 친족하면 잘 맞추는데 갑을로 들어가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몇 번 출제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고, 그래서 일단 부당행위의 요건을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 자, 부당행위 또는 계산. 그러니까 행위와 계산을 묶어서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지극히 인정한다 하면 전문용어로 부인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걸 인정한다 이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부당행위에 대해서 계산 또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드시 조건이 요겁니다. 요건은 바로 특수관계인이죠. 조건이 이거죠.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은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업원의 친족과의 거래가 되고, 여러분 친족하고 거래가 될 때 이런 행위를 지금 적용하겠다 이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하면 속된 말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해야죠. 그리고 부당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조세라는 건 여기서 소득세를 말하는데, 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 감소행위가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입할 때는 고가 양수, 그 다음에 팔 때는 고가 양도 일반적 아닙니까? 팔 사람 많이 받고 팔라니까. 근데 이거는 거꾸로 저가 양도. 또 아까 보다시피 양도가를 줄인다든지 또 필요 경비를 늘린다든지 이걸 감소시킨다든지 또 이걸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행위가 다 부당행위 계산의 행위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소득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서 우리는 그걸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봅시다. 특수관계인.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친족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토지를 갖다 토지 시가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이걸 얼마에 취득했다? 1억 3천에 취득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2억 원을 얼마에 양도했냐니까 1억 5천. 이때 우리가 양도 차익을 구해봐라. 자,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이 요거 이제 특수관계의 토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샀어요. 그러면 이때에 이게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인가 아닌가는 시가 그 차이가, 거래 차이가 5% 이상 나야 된다 했지. 그래서 나는지 안 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찍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시가와 대가가 요 차이가 얼마나 나지? 차익이 3천만 원 나잖아. 자, 여기서 요거 빼봐. 3천만 원 나오지? 요 대가의 차이라. 대가의 차이가 3천만 원 나오는데, 이게 부당행위인지 시가의 5% 이상 거래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가가 얼마짜린데? 1억. 1억 곱하기 5% 하면 이게 얼마 나와? 500만 원. 그럼 이 금액이 요렇게 돼야 맞거든. 네, 같거나 커야 돼, 차익이. 그러면 이게 무슨 행위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노? 정당행위가 부당행위가? 부당행위다 이 말이지. 어? 그러면 이때 취득가격은 우리가 얼마로 해야 되나 이 말이야. 아까 시가로 하락했지. 부당행위에 걸리면 전부 시가가 양도가고 취득가라고 아까 여기 설명했잖아.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1억이 취득가격이 되는 기라. 됐지? 자, 그 다음 요거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2억을 1억 5천에 팔았어. 그러면 이게 저가 양도가 고가, 이거는 고가 양수고, 이 부분은 위에 거는 구입하는 관계고, 이거는 파는 관계란 말이야. 구입 관계, 파는 관계. 그래서 저가 양도 개념이지. 그럼 이 차이가 얼마나지? 이 차익이어서 이거 빼니까 5천만 원 차이 나잖아. 맞지? 자, 그럼 여기 시가, 이 물건의 시가는 또 얼마짜리인데? 2억짜리지? 그래서 2억 곱하기, 자, 5% 해봐. 0.05. 1,000만 원 차이 나지? 1,000만 원. 자, 이런 경우는 역시 크거나 같거나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무슨 짓이고? 부당짓이지. 이것도 아이씨야 이래 걸리니까 이게 부당행위다. 그러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데? 시가로 봐야 된다. 계산할 때는. 그러면 양도가를 어느 가격으로 잡아라 이 말이고, 양도가는 시가. 양도가액은 시가가 얼마짜린데? 2억.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선택을 하는데, 이어서 이렇게 취득하면 시가가 취득가격이라 필요경비가 된다고. 저가로 양도하면 시가가 실제 양도가라. 그렇지?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래도 시가, 저래도 시가로 계산해라 이거야. 그래서 양도가액이 이때는 이렇게 팔았지만은 실제는 1억 5천에 팔았지만 양도가는 얼마로 계산한다? 2억으로 계산해.
됐지? 자, 그 다음 취득가. 다른 경비는 없다고 보고 지금 설명한다. 있으면 포함시키면 되죠. 자, 그럼 취득가는 여기서 얼마 되노? 1억.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 나와? 양도 차익 1억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해야 된다?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행동이 전혀 특수 관계가 아니냐면 이거 적용 안 해요. 실제 주고받은 가격으로 하면 돼. 그러면 이게 전부 특수 관계자가 아니다. 그러면 실제 취득가는 얼마고? 이 가격으로 하고 판매 가격은 얼마로 하고? 이 가격으로 하는 기라. 그럼 양도 차익 6에 빼버리면 2천만 원이 발생하는 기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부당행위라는 거는 반드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해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충족을 해도 고가 양수 저가가 일어나는데 이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했지. 그러니까 거래 차익하고 뭐냐 하니까 여기서 시가의 5%. 그제? 그러면 요렇게 차이가 나야 돼. 예.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걸린단 말이고? 부당행위에 걸린다. 이해하겠죠? 자, 요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시가의 5% 차이라는 걸 알아두고 이론적으로는 3억 차이도 날 수가 있다. 그러면 둘 다 나면 어떻게 되노? 시가의 5% 걸리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3억 이상은 이론적으로 기억을 해놓고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정려나 상속에 가서 이걸 적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조건 거래 기준은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 때 특수 관계자와 이런 짓을 하면 부당행위다. 아시겠죠? 그거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